2019년 3월 17일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새벽 12시 30분 91일에 신고 전화가 접수된다. 불안한 남성의 목소리다. 상황을 좀 신고해야겠는데요. 상담원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크 스트리트 치벌스비 47번지 트레일러 파크예요. 성은 애킨슨입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침묵. 배경음으로 소음이 들리는 것을 보니 신고자는 실외에 있는 듯하다. 전화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확인하러 누구 좀 보내주세요. 긴급 상황인가요? 모르겠어요. 아마도요. 그냥 좀 가보세요. 뚜뚜 연결이 끊겼다. 상담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보지만 연결되지 않는다. 현금으로 구입한 일회용 유심이다. 추적은 불가능하다. 익명의 신고였고 내용은 모호했지만 목소리 톤이 심상치 않았다. 이런 신고는 무시되지 않는다. 배차 요원은 순찰팀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오크 스트리트 샌피퍼워즈 21번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 발생. 거주자 성씨는 애킨슨 확인 요망. 2명의 경관 로드리게스와 시몬스가 현장으로 향한다. 가는 길에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다. 브래들리 애킨슨 34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몇 건. 아내 크리스티 32세 갈등 기록이나 이웃의 불만 신고는 전혀 없다. 깨끗하다. 12분 후 그들은 현장에 도착한다. 트레일러 파크는 고요했고 대부분의 창문은 어두웠다. 애킨슨 부부의 트레일러는 구석 끝에 있었다. 베이지색의 낡고 평범한 건물이었다. 입구 앞에는 픽업 트럭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잔디밭에는 먼지 쌓인 자전거 한 대가 놓여 있었다. 로드리게스가 문을 두드린다. 해리스 카운티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정적. 잠시 후 발소리가 들린다. 도어 체인이 걸린 채 문이 열린다. 금발의 헝클어진 머리를 한 여성이 가운 차림으로 서 있다. 크리스티 애킨슨이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경계하는 눈빛이다. 무슨 일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 주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별일 없으십니까? 크리스티는 몇 초간 그들을 쳐다본다. 무슨 신고 말인가요? 익명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안에 있는 누군가와 상의하듯 뒤를 돌아본다. 그러더니 체인을 푼다. 들어오세요. 내부 소파에는 남편인 브래들리 애킨슨이 앉아 있었다. 건장한 체격에 짧은 머리,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다. 그는 불쾌한 표정으로 쳐다본다. 무슨 일입니까? 대개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누군가 장난친 모양이네요. 경관들은 주위를 둘러본다. 평범한 트레일러다. 주방 겸 거실, 침실과 욕실로 이어지는 복도. 깨끗했고 다툼이나 갈등의 흔적은 없었다. 두 분만 사십니까? 시몬스가 묻는다. 크리스티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저희 둘뿐이에요. 이웃들과 갈등은 없었나요? 브래들리가 고개를 젓는다. 이웃들과 교류하지 않습니다. 누가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군요. 다른 방들도 좀 둘러봐도 될까요? 브래들리가 긴장한다. 왜요? 그저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려는 것뿐입니다. 정적. 그는 아내를 쳐다본다. 그녀는 바닥을 바라보며 침묵한다. 좋습니다. 보세요. 경관들은 복도로 들어간다. 욕실은 낡았지만 깨끗했다. 침실에는 퀸사이즈 침대, 옷장, 서랍장이 있었다. 벽에는 크리스티와 브래들리의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다. 알겠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로드리게스가 말한다. 크리스티는 시선을 들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인다. 경관들은 떠난다. 보고서에는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음, 거주자 상태 양호라고 적는다. 하지만 익명의 신고 전화는 항상 아동 및 사회복지부로 전달된다. 거기서 조사를 계속할지 결정한다. 그리고 바로 이 데이터 전달이 4일 후 오크 스트리트의 평범한 트레일러를 범죄 현장으로 바꾸게 될 사건의 시작이었다. 경찰은 문 너머에 6년 동안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방금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사회복지사 제니퍼 콜은 경찰로부터 표준 통지서를 받았다. 익명의 신고, 주소지 확인, 거주자 이상 없음. 보통 이런 사건은 즉시 종결된다. 하지만 프로토콜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잠재적 위협과 관련된 경우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가 필요했다. 콜은 데이터베이스를 열었다. 브래들리와 크리스티 애킨슨, 결혼 8년 차, 공식적으로 등록된 자녀는 2명으로 카일 12세과 로렌 8세이었다. 두 아이 모두 홈스쿨링 중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는 텍사스에서 합법이며 위반 사항은 없었다. 제니퍼는
트레일러 파크의 이웃 몇 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표준 질문들이다. 애킨슨 가족을 아는지, 특이한 점을 본 적이 있는지, 불만사항이 있었는지 등이다. 첫 번째 이웃은 로버트 밀러로 애킨슨 집에서 세 집 건너에 살고 있었다. 그는 짧게 답했다. 그들을 아냐고요? 뭐 마주치면 인사 정도는 하죠. 브래들리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 같고 크리스티는 전업주부예요. 조용한 사람들이고 자기들끼리만 지내죠. 가족은요?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네, 아들이 하나 있죠. 카일이었나. 가끔 파크 안에서 자전거를 타요. 평범한 애예요. 또 다른 사람은요? 글쎄요. 좀 더 어린 애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본 지 꽤 오래됐네요. 친척 집에 갔거나 뭐 그렇겠죠. 제니퍼는 기록했다. 안 보신 지 얼마나 됐나요? 모르겠네요. 2년 정도? 어쩌면 더 됐을지도요. 딱히 신경 쓰지 않아서. 다음 전화는 애킨슨 집 맞은편에 사는 노부인 마거릿 헤이스였다. 그녀는 좀 더 협조적이었다. 크리스티요. 참한 여자예요. 우편함 앞에서 마주치면 가끔 이야기 나누죠. 아주 종교적인 가족이라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브래들리도 예의 바르고 항상 인사 잘해요. 아들을 본 적이 있나요? 카일요? 당연하죠.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예요. 가끔 차에서 짐 옮기는 것도 도와주죠. 딸 로렌은요? 정적. 로렌? 솔직히 말해서 본 지 정말 오래됐네요. 크리스티 말로는 애가 아프대요. 면역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던가. 그래서 밖으로 안 내보내고 집 안에만 둔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가요? 기억도 안 나네요. 3년 전쯤인가. 그때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그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뭐 아프다니까 안 내보내는 게 당연하죠. 크리스티가 의사들이 외부 접촉을 피하라고 권했다라고 설명해줬거든요. 의심스러운 일이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제니퍼는 메모했다. 딸이 몇 년째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음. 이유는 질병. 그녀는 다른 이웃 2명에게 더 전화를 걸었다. 대답은 비슷했다. 가족은 정상적이고 조용하며 종교적이다. 브래들리는 일하고 크리스티는 가정을 돌본다. 카일은 가끔 마당에서 논다. 로렌은 아무도 본 지 오래됐지만 다들 아프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콜은 의료 기록을 확인했다. 로렌 애킨슨이 마지막으로 병원을 방문한 것은 2세 때인 2013년이었다.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소아과 방문도, 입원도, 처방전도 없었다. 이건 이상했다. 정말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의 기록이라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혀 없었다. 제니퍼는 애킨슨 가족이 다니는 교회에 전화를 걸어 존 리브스 목사와 대화했다. 네, 브래들리와 크리스티를 압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오거든요. 아주 신실한 부부고 공동체 활동에도 적극적입니다. 딸 로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크리스티가 아이가 너무 약해서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저희도 여러 번 아이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보셨나요? 카일요? 물론이죠. 부모와 자주 함께 와요.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이입니다. 그림이 그려졌다. 애킨슨 가족은 모범적인 이웃이고 종교적이며 법적인 문제도 없었다. 유일한 기이한 점은 로렌이었다. 누구도 몇 년 동안 그녀를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아파서라는 설명을 알고 있었다. 제니퍼는 경찰의 확인 보고서로 돌아갔다. 경관들은 트레일러를 조사하고 거주자들과 대화했다. 사고의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 보고서에는 집에는 성인 2명만 거주 중 그 외에는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가족으로 등록된 아이는 2명이다. 카일과 로렌. 카일은 이웃들이 본다. 로렌은 보지 못한다. 콜은 한 통의 전화를 더 걸었다. 그녀는 해리스 카운티 교육부와 연락하여 애킨슨 부부의 홈스쿨링 데이터를 요청했다. 서류는 완벽했다. 크리스티는 2015년에 두 아이에 대한 홈스쿨링 신청서를 제출했다. 매년 그녀는 성적 보고서를 보냈다. 형식적으로는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어 있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부모가 작성한다. 누구도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 누구도 카일과 로렌을 보지 않고 테스트를 하지도 않는다. 시스템은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는 그저 모든 것이 좋다고 써넣기만 하면 된다. 제니퍼는 전화를 내려놓았다. 눈앞에는 표준적인 상황이 놓여 있었다. 문제는 없는 가족, 논리적인 설명, 완벽한 서류. 익명의 신고는 착오나 장난이었을 수도 있다. 경찰은 이미 확인했고 깨끗했다. 그녀는 지금 당장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그녀를 괴롭혔다. 로렌은 몇 년 동안 보이지 않았다. 의료 기록도 없다.
경찰은 집에 2명만 산다고 하는데 등록된 인원은 4명이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내일 애킨슨 집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공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방문으로서 말이다. 가족을 직접 눈으로 보고 크리스티, 브래들리와 대화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로렌을 보고 싶어 한다는 점이었다. 이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24시간 후 제니퍼 콜은 그 트레일러로 들어갈 것이고 애킨슨 가족이 6년 동안 숨겨온 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발견은 텍사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수사 중 하나를 시작하게 할 것이다. 3월 20일 아침, 제니퍼 콜은 로렌 애킨슨에 대한 모든 서류 뭉치를 요청했다. 출생증명서. 로렌 메이 애킨슨 2011년 4월 14일 해리스 카운티 병원 출생. 서류는 진짜였다. 의료기록부. 첫 2년 동안의 기록뿐이었다. 정기 검진, 일정에 따른 예방 접종. 마지막 방문은 2013년 5월이었고 당시 로렌은 2세였다. 그 이후로는 공백이었다. 유치원 기록. 로렌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선샤인 유치원을 다녔다. 교사들은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으며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림이라고 적었다. 학예회 사진 속에는 원피스를 입은 금발의 어린아이가 있었다. 2014년 12월이 마지막 기록이었다. 크리스티가 아이를 데려갔다. 사유는 홈스쿨링이었다. 제니퍼는 유치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로렌 애킨슨요? 기억나요? 크리스티가 학기 중간에 데려가면서 집에서 가르치겠다라고 했죠.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평범한 아이였죠. 약간 내성적이긴 했지만 그건 정상이에요. 멍자국이나 불평 같은 건 없었습니다. 2014년 12월 이후로 로렌은 모든 공공기록에서 사라졌다. 콜은 교육부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했다. 2016년 크리스티는 홈스쿨링 신청서를 제출했다. 매년 그녀는 성적 보고서를 보냈다. 로렌은 수학, 읽기, 쓰기를 공부하고 있었다. 진도는 나이에 맞게 진행 중이었다. 모든 서류 하단에는 크리스티의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데이터를 검증하지 않았다. 아무도 로렌을 보지 못했다. 텍사스의 홈스쿨링 시스템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보험회사 조회. 로렌은 보험증권에 등재되어 있고 보험은 활성 상태였다. 하지만 5년 동안 의료 서비스를 청구한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카운티 내 클리닉들에 전화해봤지만 대답은 같았다. 기록 없음. 사회복지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가족에 대한 불만 신고 없음. 의심스러운 점 없음. 제니퍼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법적으로 로렌은 존재한다. 출생증명서, 의료기록부, 유치원 기록, 보험, 매년 제출되는 학습보고서. 물리적으로 그녀를 2014년 이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5년 동안. 이웃들은 그녀를 기억하지 못한다. 의사들은 진료한 적이 없다. 교사들이 마지막으로 본 게 아이가 3살 때였다. 크리스티는 질병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약한 면역력. 하지만 서류상의 증거는 없다. 진단서 한 장, 처방전 한 장 없다. 제니퍼는 유치원 사진을 열었다. 2014년 12월에 로렌, 금발머리, 푸른 눈, 미소, 건강해 보였다. 이것이 공식적인 마지막 모습이었다. 교회 확인. 브래들리와 크리스티는 정기적으로 오고 카일도 온다. 로렌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목사에게 전화했다. 로렌이 교회에 온 적이 있나요? 아니요. 크리스티가 애가 너무 약하다고 했어요. 저희가 집으로 가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가 거절했습니다. 로렌이 낯선 사람을 무서워한다고 하더군요. 제니퍼는 서류를 챙겼다. 내일 애킨슨 가족을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로렌을 보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2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로렌이 집에 있고 가족이 병 때문에 폐쇄적으로 지내는 것, 아니면 수년 전에 무슨 일이 생겼고 애킨슨 부부가 서류를 계속 조작하며 이를 숨기고 있는 것이었다. 익명의 신고 전화가 더 이상 실수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다.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가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돌아온다. 로렌 애킨슨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왜 5년 동안 그녀를 본 사람이 없는가? 3월 21일 전고, 제니퍼 콜은 애킨슨의 트레일러 앞에 주차했다. 그녀는 방문 예고를 하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은 평소의 가족 모습을 보는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이다. 제니퍼가 문을 두드렸다. 몇 초간의 정적 후 발소리가 들렸다. 크리스티가 문을 열었다. 4일 전 경찰과 대화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금발머리를 뒤로 묶고 편한 옷차림이었다. 얼굴엔 경계심이 가득했다. 네? 안녕하세요, 애킨슨 부인. 저는 해리스 카운티 사회복지사 제니퍼 콜입니다. 좀 들어가도 될까요?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크리스티가 멈칫했다. 무슨 질문이죠?
가족에 관한 겁니다. 경찰 방문 이후에 진행되는 표준 절차예요. 경찰이 이미 확인했어요. 다 괜찮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크리스티는 망설이다가 문을 넓게 열었다. 좋아요. 들어오세요. 내부 소파에는 카일이 앉아 있었다. 12살쯤 된 마른 체격의 검은 머리 소년이었다. 휴대폰 게임을 하다가 제니퍼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브래들리가 침실에서 나왔다. 사회복지사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입니까? 사회복지국에서 오신 콜 부인이에요. 크리스티가 나지막이 말했다. 브래들리는 팔짱을 꼈다. 여기 왜 왔죠? 제니퍼는 차분한 톤을 유지했다. 애킨슨 씨,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그저 가족분들이 잘 지내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경찰도 이미 확인했고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따님인 로렌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적, 크리스티와 브래들리는 서로 눈을 맞췄다. 정확히 무엇을 알고 싶으신 거죠? 크리스티가 물었다. 로렌이 마지막으로 의사에게 진찰받은 게 언제인가요? 오래됐어요. 3년 전쯤인가요? 왜 그렇게 오래됐죠? 애가 아파서요. 면역력이 약해요. 의사들이 집안에 두고 외부 접촉을 피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정확한 병명이 뭐죠? 크리스티가 시선을 내렸다. 그들이 면역 결핍이라고 불렀어요. 정확한 이름은 기억 안 나요. 의료 진단서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보관하지 않아요. 의사 이름은 기억하시나요? 스미스 아니면 존스 의사였던 것 같아요. 확실치 않아요. 너무 오래전이라. 제니퍼는 기록했다. 로렌은 지금 집에 있나요? 네. 제가 직접 봐도 될까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브래들리가 긴장했다. 왜요? 내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고 있어요. 깨우고 싶지 않군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브래들리는 아내를 쳐다봤다. 그녀는 바닥을 보며 침묵했다. 이보세요. 그가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 집에 침입해서 뭔가를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우린 아무 문제 없다고요. 로렌은 건강하고 그냥 면역력 때문에 안 나가는 것뿐입니다. 제니퍼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침입한 게 아닙니다, 애킨슨 씨. 하지만 로렌을 보여주길 거부하신다면 저는 경찰과 공식 영장을 가지고 다시 와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아이가 안전한지 확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침묵. 소파 위에 카일도 동작을 멈추고 더 이상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 크리스티가 작게 말했다. 브래드, 그냥 집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브래들리는 턱 근육을 실룩였다. 좋아, 보쇼. 그들은 트레일러를 둘러봤다. 거실은 깨끗했고 소파, TV, 구석에 카일의 장난감 몇 개가 있었다. 주방은 설거지가 되어 있었고 냉장고는 채워져 있었다. 욕실은 낡았지만 정리되어 있었다. 부부의 침실에는 잘 정돈된 퀸사이즈 침대, 옷장, 서랍장이 있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로렌은 어디서 자나요? 제니퍼가 물었다. 작은 방에서요. 크리스티가 대답했다. 저기예요. 그녀는 좁은 복도를 가리켰다. 끝에 문이 하나 있었다. 제니퍼는 그 문으로 가서 손잡이를 당겼다. 잠겨 있었다. 열쇠는 어디 있죠? 크리스티가 다가와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자물쇠를 열었다. 제니퍼가 안으로 들어갔다. 거의 창고 같은 작은 방이었다. 싱글 침대, 책상, 의자.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퀴퀴한 냄새가 났다. 침대 위에는 이불과 베개가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아이는 어디 있죠? 여기 있어야 하는데. 크리스티가 당황한 듯 보였다. 아마 화장실에 갔나 봐요. 그들은 다시 돌아왔다. 욕실을 확인했지만 비어 있었다. 주방에도 아무도 없었다. 브래들리는 거실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로렌 어디 있습니까? 제니퍼가 물었다. 모르겠네요. 카일 방에 갔나 보죠. 그들은 카일의 방으로 갔다. 작은 침대, 책장, 게임기가 있는 평범한 방이었다. 그때 제니퍼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방 구석에 커다란 서랍장이 있었다. 벽에 딱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뒤로 좁은 틈새, 문 가장자리가 보였다. 가구로 가로막아 놓은 문이었다. 저긴 뭐죠? 제니퍼가 서랍장을 가리켰다. 브래들리가 빠르게 답했다. 낡은 벽장이에요. 안 써요. 왜 막아놓은 거죠? 잡동사니가 들어있어요. 오랫동안 안 열었습니다. 제니퍼는 그를 쳐다봤다. 그러고 나서 크리스티를 봤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서랍장 치워보세요. 왜 그래야 하죠? 치우세요. 지금 당장. 정적. 브래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제니퍼가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가구를 치우지 않으시면 경찰이 강제로 치울 겁니다. 크리스티가 나지막이 말했다.
브래드, 그는 천천히 서랍장으로 다가가 옆으로 밀어냈다. 그 뒤에 문이 있었다. 낡은 나무 문이었다. 밖으로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제니퍼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문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돌렸다. 잠겨 있었다. 열쇠. 크리스티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 꾸러미를 건넸다. 제니퍼가 자물쇠에 열쇠를 꽂고 돌렸다. 철컥.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영원히 바꿔놓을 광경을 목격했다. 문 너머에는 아주 작은 공간이 있었다. 방도 아니었고 창고조차 아니었다. 붙박이장이었다. 주거용으로 개조된 깊은 수납장이었다. 면적은 2제곱미터도 되지 않았다. 천장은 낮았고 환기구는 없었다. 천장에 전구 하나가 달려 있었지만 꺼져 있었다. 빛은 열린 문을 통해서만 들어왔다. 바닥에는 얇은 매트리스와 낡은 이불, 물이 든 플라스틱 병, 빈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로렌이 있었다. 8살이었지만 5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몹시 여위어 있었다.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고 머리카락은 엉키고 더러웠다. 몸에 맞지 않는 커다란 낡은 티셔츠를 입고 맨발이었다. 아이는 갑작스러운 빛의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몸을 떨고 있었다. 제니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몇 초 동안 그녀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그저 바라만 보았다. 그녀가 크리스티와 브래들리를 돌아봤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대체 뭡니까? 크리스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침묵했다. 브래들리가 서둘러 말했다. 거기서 잠을 잔 것뿐이에요. 저 애가 거기를 더 편해해요. 직접 저 자리를 고른 거라고요. 직접 골랐다고요? 제니퍼가 그를 쏘아봤다. 당신들은 아이를 벽장에 가두고 문을 서랍장으로 막아놨어요. 애 안전을 위해서 그랬어요. 브래들리가 말을 이었다. 밤에 돌아다니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린 그저 안전하길 바랐을 뿐입니다. 제니퍼가 휴대폰을 꺼냈다. 구급차와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아니요, 기다려봐요. 크리스티가 앞으로 나섰다.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애가 문제가 있어요. 심각하다고요. 의사들이 통제된 환경에 두라고 했다니까요. 어떤 의사가요? 이름 대보세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전이라. 이걸 증명할 의료 진단서가 단 하나라도 있나요? 크리스티는 눈을 내리깔고 입을 다물었다. 제니퍼가 숨 112를 눌렀다. 상담원이 즉시 받았다. 긴급구조센터입니다. 구급차와 경찰이 필요합니다. 즉시요. 주소는 오크스트리트 션버스베자 7번지입니다. 긴급 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의료 조치가 시급합니다. 출동팀이 가고 있습니다.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제니퍼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애킨슨 부부를 향해 돌아섰다.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이 곧 도착할 겁니다. 브래들리가 안절부절 못했다. 당신 실수하는 거야. 우린 애를 보살피고 있다고. 그냥 다른 사람들과 방식이 좀 다를 뿐이야. 우리만의 방식이 있다고. 당신들의 방식이 8살짜리를 벽장에 가두는 겁니까? 애가 위험한 짓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야만 위험하다고요. 제니퍼가 벽장을 가리켰다. 애를 좀 보세요. 15kg도 안 돼 보여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다고요. 크리스티가 울기 시작했다.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저희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된 거예요. 어떻게 멈춰야 할지 몰랐어요. 얼마나 오래됐죠? 네? 아이가 거기 있은 지 얼마나 됐냐고요. 크리스티는 대답하지 않고 눈물만 흘렸다. 대답하세요. 몇 년 됐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정확히 몇 년이죠? 침묵. 잠시 후 개미만한 목소리가 들렸다. 6년요. 제니퍼는 핏기가 가시는 기분이었다. 6년. 로렌이 2살 때 이 일이 시작된 것이다. 6년 동안 갇힌 벽장 안에서.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 도착했다. 브래들리가 문으로 발을 뗐다. 내가 설명할 수. 거기 서세요. 제니퍼가 앞을 막았다. 아무데도 못 갑니다. 경관들이 들어왔다. 4일 전에 왔던 로드리게스와 시몬스였다. 그들은 열린 벽장, 그 안에 로렌, 그리고 부모와 출구 사이에 서 있는 제니퍼를 보았다. 무슨 일입니까? 로드리게스가 물었다. 제니퍼가 벽장을 가리켰다. 로렌 애킨슨이 저기 있었습니다. 6년 동안요. 시몬스가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로드리게스가 애킨슨 부부를 향해 돌아섰다. 브래들리 애킨슨, 크리스티 애킨슨, 당신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1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조심스럽게 벽장 안으로 들어가 로렌에게 다가가려 했다. 아이는 더욱 몸을 움츠리며 손길을 거부했다. 대원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당장요. 동료 대원이 담요를 꺼내 천천히 로렌을 감쌌다.
아이는 저항하지 않고 그저 떨기만 했다. 애킨슨 부부는 수갑을 찬 채 트레일러 밖으로 끌려 나갔다. 크리스티는 울고 있었고 브래들리는 입을 다문 채 바닥만 보았다. 카일은 소파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한 곳만 응시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사가 그와 함께 남았다. 카일 역시 일시보호시설로 옮겨질 것이다. 제니퍼는 입구에 서서 구급차가 로렌을 싣고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경찰차의 경광등이 트레일러 파크 전체를 비추고 있었다. 이웃들이 밖으로 나와 구경하고 있었다. 종교적이고 화목해 보였던 그 완벽한 가족은 방금 카운티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변했다. 그리고 이것은 로렌의 6년 인생이 닫힌 문 뒤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과 세상이 그녀를 그저 아픈 아이라고 생각했던 동안 벌어진 일을 밝혀낼 수사의 시작일 뿐이었다. 해리스 카운티 병원 응급실 3월 21일 저녁 로렌이 들것에 실려 들어온다. 의사들은 즉시 이 사건이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한다. 당직 소아과 의사인 사라 첸 박사가 1차 검진을 실시하고 수치들을 기록한다. 체중 13.5kg. 이는 2세 아이의 평균 체중이다. 로렌은 8세다. 신장 104cm. 발달 상태가 최소 3년 이상 뒤처져 있다. 1035.8도, 정상보다 낮다. 맥박은 약하고 불규칙하다. 첸 박사가 피부를 살핀다. 창백하고 푸른 기가 돈다. 장기간 햇빛을 보지 못한 징후다. 팔다리에는 오래된 찰과상 흔적이 가득하다. 손톱은 부서지기 쉽고 변형되어 있다.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하고 잘 끊어진다. 장기간의 비타민 부족 징후다. 치아는 여러 개가 충치 상태였고 잇몸에는 염증이 있었다. 위생관리가 수년 동안 방치되었음이 분명했다. 근육량은 거의 없었다. 다리는 위축되어 있었다. 로렌은 아마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정상적으로 걷지 못했을 것이다. 첸 박사가 혈액 검사를 실시한다. 결과는 1시간 뒤에 나왔다. 빈혈. 헤모글로빈 수치가 위험 수준이다. 비타민 D 결핍. 극도로 낮은 수치다. 칼슘, 철분, 단백질 부족.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정상보다 몇 배나 높았다. 첸 박사는 정신과 의사를 호출한다. 마이클 그랜트 박사가 20분 후 도착한다. 그는 로렌에게 말을 걸어보려 하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한 곳을 응시하며 담요 아래서 떨고 있을 뿐이다. 질문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랜트 박사는 조심스럽게 반사신경을 확인한다. 로렌은 어떤 접촉에도 움찔하며 몸을 움츠리고 얼굴을 숨긴다. 그는 메모를 작성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증상, 장기 격리로 인한 지적 발달 지연 가능성, 사회성 전무. 간호사가 로렌에게 음식을 먹이려 한다. 스프와 빵을 가져오지만 아이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는다. 겁에 질려 있다. 몇 시간 후 간호사가 다른 방법을 시도한다. 음식을 옆에 두고 나간다. 10분 후 돌아오니 그릇이 비어 있었다. 로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만 음식을 먹는다. 첸 박사는 사건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태를 알린다. 신체적으로는 살아남을 겁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수개월이 걸릴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격리된 사례는 본 적이 없어요. 박사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까? 근육 위축, 햇빛 노출 부족, 치아와 머리카락 상태로 보아 수년입니다. 최소사 C5년요. 같은 시각 경찰서에서는 크리스티 애킨슨을 신문하고 있었다. 마크 해리스 형사가 대화를 주도한다. 크리스티는 테이블 앞에 앉아 손을 올려두고 있다. 눈은 울어서 빨갛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크리스티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다. 애가 2살이었을 때요. 거의 3살이 다 됐을 때쯤. 왜죠? 애가 힘들었어요. 계속 울고 말을 안 들었죠. 브래드가 훈육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대로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 훈육이라는 게 애를 벽장에 가두는 거였습니까? 처음엔 그냥 몇 시간 정도였어요. 투정 부릴 때만요. 그러다 점점 길어졌어요. 하루, 이틀, 나중엔 일주일씩요. 그게 문제라는 생각을 안 했나요? 크리스티가 고개를 떨구었다.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브래드가 일시적인 거라고 했어요. 곧 애가 나아질 거고 그럼 꺼내줄 거라고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냥 울기만 했죠. 그래서 브래드가 더 화를 냈고요. 밥은 얼마나 자주 줬습니까? 하루에 1번요. 가끔 2번 주기도 했고요. 브래드가 그 이상은 필요 없대요. 밥 먹을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요. 밖으로 내보내준 적은 없었나요? 가끔요. 밤에 브래드가 야간 근무하러 나갔을 때요. 제가 내보내서 씻기고 먹였어요. 하지만 1월 2시간 정도뿐이었어요. 그러곤 다시 집어넣었죠. 왜 멈추지 않았죠? 크리스티가 오열했다. 무서웠어요.
브래드가 만약 누구한테 말하면 저랑 로렌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했거든요.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줄 거라고, 다들 내가 나쁜 엄마라고 생각할 거라고 했어요. 본인이 한 일이 범죄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네, 알아요. 제가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멈춰야 할지 몰랐어요. 옆방에서는 브래들리를 신문하고 있었다. 그의 버전은 달랐다. 그는 로렌이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한 존재였다고 주장했다. 카이를 해치려 했다거나 의사들이 격리를 권고했다고 했다. 형사가 그 의사들의 이름을 대라고 하자 브래들리는 단 한 명의 이름도 대지 못했다. 의료 진단서에 대해 묻자 없다고 답했다. 로렌이 왜 학교에 가지 않았냐는 질문에 브래들리는 홈스쿨링 중이었다고 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크리스티요. 로렌이 벽장에 갇혀 있었는데 크리스티가 어떻게 가르쳤다는 거죠? 침묵. 브래들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정이 되자 그림이 명확해졌다. 로렌은 6년 동안 격리된 채 지냈다. 최소한의 급식, 의료 지원 전무, 사회성 제로. 그동안 애킨슨 부부는 평범한 삶을 살며 교회를 다니고 이웃과 소통하고 누구도 본 적 없는 딸의 성적 보고서를 제출해왔다.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였다. 확인 없는 홈스쿨링, 의무 검진의 부재, 의심을 사지 않는 폐쇄적인 가족. 그리고 어쩌면 로렌의 목숨을 구했을 익명의 신고 전화 한 통. 형사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3월 17일에 익명 신고 전화. 누군가는 로렌에 대해 알고 있었고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신고 녹음본을 다시 분석한다. 30, 40대 정도로 추정되는 남성의 목소리. 긴장했지만 패닉 상태는 아니다. 짧고 명확하게 말한다. 주소와 성씨를 알고 있다. 디테일은 설명하지 않지만 단호하다. 해리스 형사는 기지국 데이터를 요청했다. 전화는 도시 외곽의 매장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선불폰으로 걸려왔다. 매장의 CCTV에는 후드를 쓴 남자가 찍혀 있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단서가 하나 있었다. 통화 위치 추적 결과 전화는 트레일러 파크에서 방형 2km 이내에서 활성화되었다. 해리스는 당연한 순서로 이웃들부터 시작했다. 애킨슨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을 조사했다. 대부분은 뉴스에 경악했다.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상한 태도를 보였다. 토마스 밀러 38세. 애킨슨 집에서 5집 떨어진 곳에 살며 전기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다. 형사가 찾아갔을 때 밀러는 눈에 띄게 긴장했다. 애킨슨 가족을 아십니까? 해리스가 물었다. 잘 모릅니다. 몇 번 본 게 다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으셨나요?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웃들이 말하더군요.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들의 집에서 특이한 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침묵. 밀러는 시선을 피했다. 아니요, 아무것도요. 해리스는 직감했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밀러 씨, 혹시 아는 게 있다면 지금 말씀하셔야 합니다. 밀러는 말이 없었다. 그러다 나지막이 물었다. 익명이 보장되나요? 911에 전화하셨습니까? 긴 침묵. 이윽고 고개가 끄덕여졌다. 왜 그랬죠? 밀러가 자리에 앉았다. 2년 전쯤 애킨슨 집에서 저를 불렀어요. 배선에 문제가 생겼다더군요. 브래들리가 들어오라고 해서 수리할 곳을 보여줬죠. 거실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집 안쪽 깊은 곳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브래들리에게 물었죠. TV 소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TV는 꺼져 있었어요. 제가 그를 쳐다보니까 얼른 TV를 켜서 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했죠. 그리고요. 작업을 마치고 나왔어요. 하지만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군요. 그 울음소리는 이상했어요. TV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소리였죠. 왜 그때 전화하지 않았죠?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잘못 들은 걸 수도 있고 라디오 같은 걸 수도 있으니까요. 증거가 없었죠. 무엇이 바뀌었나요? 밀러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울타리 너머로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다. 애킨슨 트레일러의 카일방 창문이 보였다. 3주 전쯤 밤에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 집 앞을 지나는데 브래들리가 벽에서 서랍장을 밀어내는 걸 봤어요. 아주 잠깐요. 그러곤 다시 제자리로 밀어넣더군요. 전 생각했죠. 왜 가구를 매번 움직일까? 그래서 확인해 보기로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가끔 관찰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지나갈 때마다 봤죠. 그러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쯤 창문에 불빛이 보였어요. 손전등 같은 약한 불빛죠. 브래들리가 그 벽 옆에 서서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그릇 같은 거요. 그러고 나서 다시 서랍장을 밀어 넣었죠. 그릇쇼? 네, 그때 깨달았어요. 저 서랍장 뒤에 누군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아무도 안 볼 때 밤에 누군가를 먹이고 있다는 걸 알았죠. 해리스가 기록했다.
전화했을 때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죠? 무서웠어요. 브래들리는 제가 어디 사는지 알잖아요. 만약 경찰이 아무것도 못 찾으면 제가 신고한 걸 눈치챌 테고 골치 아픈 일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전화하셨네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 정말 누군가 거기 있다면 뭐라도 해봐야 했죠. 해리스는 수첩을 닫았다. 밀러 씨, 당신이 생명을 구한 겁니다. 당신의 전화가 없었다면 우린 로렌에 대해 몰랐을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요. 밀러는 고개를 떨구었다. 더 일찍 전화했어야 했어요. 울음소리를 들었던 2년 전에요. 확신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죠.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신문을 마친 해리스는 경찰서로 돌아와 밀러의 진술을 기록했다. 익명의 목격자는 더 이상 익명이 아니었다. 그의 정보는 애킨슨 부부가 수년 동안 로렌을 숨겨왔으며 밤에만 몰래 먹이며 체계적으로 가두어 왔음을 입증했다. 한 사람이 눈치챘고 한 사람이 의심했으며 한 사람이 전화를 걸었다. 그것만으로 6년 동안 지속된 범죄를 밝혀내기에 충분했다. 로렌이 병원에 있고 부모가 구치소에 있는 동안 형사들은 가족의 세 번째 구성원인 12세 카일 애킨슨에게 주목했다. 카일은 부모가 체포된 직후 위탁 가정으로 보내졌다. 사회복지사들은 그를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눈 맞춤을 피하는 아이라고 묘사했다. 해리스 형사와 아동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모건은 로렌이 발견된 지 사흘 만에 카일과 대화하기 위해 찾아갔다. 만남은 보호센터의 면담실이라는 중립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카일은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시선을 들지 않았다. 해리스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카일, 널 비난하러 온 게 아니야. 우린 그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고 싶을 뿐이란다. 침묵, 모건이 말을 이어받았다. 로렌에 대해 알고 있었니? 카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오래 알고 있었어? 침묵 후 나지막이 답했다. 항상요. 그럼 로렌이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를 기억하는구나? 네, 처음엔 그냥 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로렌이 말을 안 듣는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옮겼어요. 어디로? 벽장요. 아이가 거기 있는 걸 봤니? 카일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요. 아빠가 밥 주려고 문을 열 때 봤어요. 그게 얼마나 자주 있었어? 하루에 한 번요, 가끔 2번. 아빠 기분에 따라 달랐어요. 로렌과 대화해 본 적은? 아니요, 아빠가 금지했어요. 만약 말 걸면 벌 받을 거라고 했어요. 어떤 벌을 받았는데? 카일이 손을 꽉 쥐었다. 벨트로 때렸어요. 아니면 밤새 화장실에 가둬뒀어요. 모건이 메모했다. 아빠가 널 자주 때렸니? 제가 말을 안 들을 때요. 엄마도 때렸어? 가끔요. 엄마가 로렌을 도와주려고 할 때요. 해리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카일,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니? 카일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아빠가 말하면 우리 다 죽여버릴 거라고 했어요. 엄마, 나, 로렌까지요. 경찰은 아빠 말을 믿을 거래요. 다들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했어요. 아빠가 무서웠어? 네. 그럼 엄마는 로렌을 도와주려 했니? 가끔요. 아빠가 밤에 일하러 나가면 로렌을 꺼내줬어요. 먹을 것도 주고 씻게 해줬어요. 하지만 오래는 못 있었어요. 1~2시간 정도요. 그러고는 다시 들여보냈어요. 왜 엄마가 너희를 데리고 도망치거나 경찰에 전화하지 않았을까? 무서워서요. 아빠는 항상 엄마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도 다 읽고요. 모든 걸 감시했어요. 모건이 물었다. 네가 직접 로렌을 도와주려고 한 적은 없었어? 카일이 고개를 떨구었다. 한 번요. 2년 전쯤에요. 아빠가 일하러 갔을 때 문을 열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말렸어요. 아빠가 알게 되면 더 큰 일이 날 거라고, 로렌을 죽일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믿었니? 네. 아빠는 뭔가가 바뀌면 항상 알아챘어요. 모든 걸 다 봤거든요. 서랍장이 일침만 움직여도 알았어요. 자물쇠가 평소보다 오래 열려 있어도 알았고요. 해리스가 잠시 멈췄다. 카일, 마지막 질문이야. 로렌이 갇히기 전에 어떤 아이였는지 기억나니? 카일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즐거운 애였어요. 저랑 같이 놀았고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제일 아끼던 인형이 있었는데 고민형이었어요. 어딜 가든 가지고 다녔죠. 그 인형은 어떻게 됐어? 아빠가 뺏어갔어요. 얜 인형 가질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버렸어요. 카일이 오열했다. 모건은 아이를 안아주며 진정할 시간을 주었다. 신문을 마친 형사들은 경찰서로 돌아왔다. 카일의 진술은 상황을 뒷받침했다. 브래들리는 주 가해자였고 크리스티는 공포에 질린 공범이었으며 카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린 목격자였다. 해리스는 이 진술을 사건 기록에 추가했다.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 맞춰졌다. 애킨슨 가족은 공포와 통제의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다.
브래들리는 철권 통치를 했고 크리스티는 복종했으며 카일은 침묵했고 로렌은 갇혀 있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한 이웃이 사소한 점을 포착해 신고할 용기를 낼 때까지 6년 동안 작동했다. 로렌이 발견된 지 일주일 후 검찰은 종합 감정을 의뢰했다. 재판에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첫 번째 그룹은 법의학 팀이었다. 그들은 로렌의 신체 상태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20년 경력의 법의학 전문가 로버트 클라크 박사가 검진을 수행했다. 그의 소견은 재판 자료에 포함될 것이다. 체중 10.6kg, 8세 아이의 평균 체중은 25바우스, 1.7kg이다. 체중 미달 상태가 치명적이다. 신장 104cm. 해당 연령대의 정상 범위는 123, 130cm입니다. 성장이 뒤처진 것은 활발한 발달기에 만성적인 영양실조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피부 상태, 엉덩이와 등 쪽에 다수의 욕창 흔적이 있다. 이는 로렌이 대부분의 시간을 한 자세로 눕거나 앉아서 보냈음을 의미한다. 골격계, 엑스레이 결과 구루병 징후가 보였다. 칼슘과 비타민 D 부족으로 뼈가 약하고 변형되어 있었다. 시력, 동공 반응이 느리다. 어둠 속에서 보낸 수년의 시간이 눈의 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클라크의 결론은 명확했다. 신체 상태는 장기간의 기아와 격리 상태를 나타내며 최소 3월 5년 동안 극심한 박탈 환경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그룹은 범죄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범죄 현장으로서 벽장 자체를 조사했다. 면적 1.8cc, 1.2로 높이 더워 문이 닫혔을 때 정상적인 호흡을 하기엔 공기 부피가 최소한데 불과했다. 환기시설 전무, 유일한 공기 유입구는 문 아래 틈새뿐이었다. 바닥에서는 생물학적 배설물 흔적이 발견되었다. 분석 결과 청소는 극히 드물게 이루어졌다. 벽에는 손톱으로 긁은 자국들이 있었다. 아이의 지문이었다. 로렌은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했었다. 구석에는 음식 찌꺼기가 있었다. 말라비틀어진 빵 부스러기들. 연대 측정 결과 일부는 수개월 전의 것이었다. 수사관 제이슨 터너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공간은 인간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불가능한 환경에서 장기간 감금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세 번째 그룹은 심리학자들이었다. 감정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엘리자베스 모건 박사가 로렌과 일련의 테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표준적인 방법은 통하지 않았다. 로렌은 말을 하지 않았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눈 맞춤을 피했다. 모건은 놀이치료라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다. 로렌에게 연필과 종이를 주었다. 첫 번째 그림들은 혼란스러운 선들이었다. 검은색과 회색뿐이었다. 어떤 형태도 없었다. 며칠 후 인식 가능한 형상들이 나타났다. 구석에 있는 작은 형체, 그 옆에 크고 어두운 형체, 닫힌 문. 모건은 집을 그려보라고 했다. 로렌은 상자를 그렸다. 창문도 없고 문도 없는 상자였다. 가족을 그려보라고 했다. 로렌은 형체 하나를 그렸다. 자신이었다. 혼자였다. 심리학적 결론. 로렌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기술은 거의 전무하다. 언어 발달은 3, 4세 수준에서 멈춰 있다. 정서적 연령은 생물학적 나이보다 현저히 낮다. 회복 전망은 불투명하다. 수년, 어쩌면 수십 년의 치료가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는 언어학적 감정이었다. 전문가는 로렌이 병원에서 내뱉은 유일한 단어를 분석했다. 간호사가 몸을 만지려 했을 때 로렌은 속삭였다. 죄송해요. 전문가 데이비드 리처즈는 설명했다. 이 단어는 아이가 끊임없이 들었던 말이었을 것이다. 부모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든 사과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로렌은 사과가 처벌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학습했다. 아이는 기계적으로 사과한다.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말이다. 모든 감정 결과가 하나의 사건으로 모였다. 해리스 카운티 검사 제임스 코너가 자료를 검토했다. 물리적 증거는 명확했고 심리학적 증거는 파괴적이었으며 증언들은 일관적이었다. 코너는 결정을 내렸다. 브래들리와 크리스티 애킨스는 최고형으로 기소될 것이다. 극도의 잔혹 행위를 동반한 아동학대, 감금, 생명위협, 예상 처벌은 종신형이었다. 사건은 법원으로 넘겨졌다. 이제 문제는 애킨슨 부부의 유죄 여부가 아니었다. 친딸의 삶을 움짜리 벽장 속 6년의 지옥으로 바꾼 대가로 그들이 감옥에서 얼마나 오래 보내게 될 것인가였다. 수사 범위가 확대되었다. 만약 로렌이 3살 때 시야에서 사라졌다면 누군가는 아이에 대해 물었어야 했다. 조부모, 이모, 삼촌, 누구라도 말이다. 형사들은
애킨슨 부부의 가계도를 조사했다. 크리스티 쪽으로는 루이지앤에 사는 64세 어머니 도로시 하퍼가 있었다. 차로 4시간 거리였다. 그녀를 소환해 신문했다. 도로시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진 차에 도착했다. 로렌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해리스 형사가 물었다. 당연하죠. 내 손녀인데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도로시가 생각에 잠겼다. 오래됐어요. 5년 전인가 6년 전쯤일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였죠. 왜 그렇게 오래됐죠? 크리스티가 로렌이 아프다고 했어요. 의사들이 외부 접촉을 제한하라고 권고했다고요. 제가 가겠다고 해도 거절했어요. 로렌이 외부인에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더라고요. 외부인요? 당신은 할머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크리스티가 고집을 피웠어요. 전 강요하고 싶지 않았죠. 6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도로시가 시선을 피했다. 이상했죠. 하지만 크리스티가 매년 사진을 보내줬어요. 로렌이 잘 자라고 있고 홈스쿨링도 잘하고 있다고요. 다 괜찮다고 했어요. 어떤 사진이었나요? 도로시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줬다. 모든 사진에 로렌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이가 3살이었을 때 찍은 옛날 사진들이었다. 그냥 다른 시기에 보내진 것뿐이었다. 해리스는 사진을 받은 날짜를 확인했다. 2015, 2016, 2016, 2018년. 몇 년의 차이를 두고 같은 사진들이 전송되었다. 사진들이 중복된다는 걸 눈치 못 채셨나요? 도로시가 사진을 유심히 살폈다.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른 사진인 줄로만 알았죠. 다음 신문 대상은 크리스티의 아버지 로버트 하퍼였다. 도로시와 이혼하고 따로 살며 딸과는 거의 교류가 없었다. 로렌을 마지막으로 본 건 애가 1살 때쯤이었나 그보다 어렸을 때였을 거예요. 크리스티는 결혼 후에 멀어졌어요. 제가 브래들리를 마음에 안 들어 했거든요. 그러자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더군요. 연락해 보려고 시도하셨나요? 처음 몇 년 동안요. 그러다 포기했죠. 본인이 연락하고 싶으면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브래들리 쪽으로는 67세 어머니 린다 애킨슨 뿐이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사망했다. 린다는 아들의 트레일러에서 차로 20분 거리인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다. 브래들리 가족을 얼마나 자주 보셨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보통 일요일 점심을 먹으러 저희 집에 왔거든요. 가족 모두가 왔나요? 브래들리, 크리스티, 카일요. 네. 로렌은요? 침묵. 아니요. 로렌은 한 번도 안 왔어요. 왜죠? 브래들리가 애가 몸이 약하대요. 이동하는 게 애를 지치게 한다고요. 그냥 집에 있는 게 낫다고 했어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린다가 시선을 돌렸다. 솔직히요. 네, 이상했죠. 제가 몇 번이나 댁으로 가서 로렌을 봐도 되냐고 물었어요. 브래들리는 거절했죠. 애가 자고 있다거나 몸 상태가 안 좋다고요.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랬나요? 수년 동안요. 어느 순간부터는 묻지 않게 되더군요. 왜요? 린다가 울먹였다. 진실을 듣는 게 두려웠거든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고집을 피우면 브래들리가 아예 연락을 끊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카일까지 못 보게 되잖아요. 전 침묵을 선택한 거예요. 해리스는 진술을 기록했다. 그림이 선명해졌다. 친척들은 로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수년 동안 아이를 보지 못했다. 크리스티는 할머니에게 옛날 사진을 보내며 다 괜찮다는 환상을 심어주었다. 브래들리는 질병을 핑계로 어머니의 방문을 거절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설명을 받아들였다. 대안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이다. 형사들은 또 다른 흔적을 확인했다. 애킨슨 부부가 다니던 교회였다. 존 리브스 목사가 진술했다. 제가 여러 번 집으로 방문하겠다라고 제안했어요. 로렌을 위해 같이 기도하자고요. 크리스티는 항상 거절했습니다. 로렌이 낯선 사람을 무서워한다면서요. 의심하지 않으셨나요? 의심했죠. 하지만 제가 강요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초대받지 않고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마지막 확인은 교육부였다. 홈스쿨링 담당관 마리아 곤잘레스였다. 애킨슨 가족을 확인한 적이 있나요? 서류상으로만요. 크리스티가 매년 보고서를 보냈고 종이 위에서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로렌을 직접 본 적은요? 없습니다. 시스템상 대면 확인을 요구하지 않아요. 부모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운영되거든요. 그럼 수년 동안 가짜 서류를 제출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건가요? 곤잘레스는 침묵하다가 작게 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조사받은 모든 사람은 용의 선상에서 제외되었다. 누구도 공범은 아니었다. 하지만 모두가 침묵의 시스템의 일부였다. 그 시스템이 애킨슨 부부로 하여금 6년 동안 로렌을 숨길 수 있게 해주었다. 친척들은 관계가 끊길까봐 두려워했고 교회는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했으며 교육부는 부모를 신뢰했다.
결과적으로 익명의 이웃이 구바위함에 전화할 때까지 누구도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수사는 최종적으로 브래들리와 크리스티 애킨슨에게 집중되었다. 닫힌 문 뒤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오직 그들에게 있었다. 코너 검사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동기를 이해해야 했다. 왜 부모가 친딸에게 6년 동안 이런 짓을 했는지 말이다. 형사들은 크리스티 애킨슨의 과거를 조사했고 핵심적인 세부 사항을 찾아냈다. 로렌은 브래들리의 친딸이 아니었다. 출생 증명서에는 그가 아버지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실시한 DNA 분석 결과 유전적 일치가 없었다. 크리스티는 2011년 이전 관계였던 데이비드 손과의 사이에서 로렌을 낳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2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매우 독성 강한 관계였다. 데이비드는 폭력적이고 통제적이었다. 크리스티는 임신 중에 그를 떠났다. 그녀는 로렌을 낳은 지 반년 후에 브래들리를 만났다. 그는 그녀와 딸을 받아들였다. 2012년 결혼하며 로렌을 공식적으로 입양했다. 친척들의 진술에 따르면 처음 몇 년은 정상적이었다. 브래들리는 로렌을 자기 딸처럼 대했다. 크리스티는 2013년에 카이를 낳았다. 가족은 행복해 보였다. 무엇이 바뀌었을까? 형사들은 크리스티의 전 동료인 제나 모건을 찾아냈다. 두 사람은 2014년까지 슈퍼마켓에서 함께 일했다. 크리스티는 2014년 말쯤부터 변했어요. 제나가 말했다. 폐쇄적이고 신경질적으로 변했죠.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그냥 피곤하다고. 로렌이 까다롭고 투정이 심하다고만 했어요. 로렌에 대해 불평했나요? 계속요. 애가 말을 안 듣는다, 이유 없이 운다, 애를 보면 과거가 생각난다고 했어요. 데이비드 말이죠.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글자 그대로요. 로렌은 자기가 바로잡고 싶은 실수라고요.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나요? 그냥 화풀이하는 줄 알았어요. 부모들이 힘들 때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설마 진짜로 그럴 줄은. 형사들은 크리스티의 여동생 엘렌 하퍼와 대화했다. 그녀도 비슷한 진술을 했다. 크리스티는 로렌에 대해 항상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한테서 데이비드가 보인다고 했죠. 눈매나 행동 같은 거요. 그게 크리스티를 자극했어요. 브래들리는요? 브래들리는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중엔 크리스티를 지지하기 시작했죠. 로렌이 가족을 망치고 있다. 카일에게 방해된다고 했어요. 엄격한 훈육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심리학 전문가 모건 박사는 이 패턴을 분석했다. 크리스티는 전 파트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딸에게 투사했습니다. 이를 정서적 투사라고 합니다. 로렌은 트라우마틱한 관계의 상징이 된 거죠. 그리고 브래들리는 새로운 파트너로서 로렌을 그들의 새로운 가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서사를 만들었습니다. 로렌은 문제이며 격리해야 한다는 서사 말이죠. 수사팀은 이전에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던 유치원 기록을 찾아냈다. 교사 수잔 클라크가 로렌의 행동에 대해 남긴 메모들이 있었다. 2014년 3월 로렌이 발에 멍이 든 차에 등원함. 어머니는 넘어졌다고 설명함. 2014년 6월 로렌이 더 조용해지고 폐쇄적으로 변함. 다른 아이들과 거의 놀지 않음. 2014년 11월 로렌이 집에 가기 무섭다고 말함. 이유는 설명하지 않음. 2014년 12월 마지막 날 어머니가 조기 귀가시키며 홈스쿨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함. 형사들은 수잔과 연락했다. 그녀는 은퇴했지만 로렌을 기억하고 있었다. 문제의 징후를 봤어요. 하지만 부모들이 너무 정상적으로 보였죠. 상냥했고요. 멍자국에 대해 사회복지국에 보고했지만 그들이 확인했을 때 부모는 넘어졌다고 설명했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더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으셨나요? 그럴 권리가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의심뿐이었죠. 재정 기록에서도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 12월 브래들리는 내부용 문 자물쇠를 새로 구입했다. 열쇠가 있는 강화 자물쇠였다. 영수증이 남아 있었다. 날짜는 2014년 12월 15일. 크리스티가 유치원에서 로렌을 데려온 지 정확히 일주일 뒤였다. 그것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준비된 계획이었다. 수사팀은 연대기를 복원했다. 2014년 가을 크리스티가 로렌을 문제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11월 로렌이 교사에게 집이 무섭다고 말한다. 12월 크리스티가 유치원에서 아이를 데려온다. 브래들리가 자물쇠를 산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로렌은 세상에서 사라졌다. 동기는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다. 정신질환도 갑작스러운 발작도 아니었다. 그것은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결정이었다. 크리스티는 로렌에게서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면을 증오했다. 브래들리는 그녀를 새로운 가족의 위협으로 보았기에 동조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죽이지는 않되 그녀를 삶에서 완전히 격리하여 제거하기로 함께 결정했다. 공식 신문은 체포 2주 후부터 시작된다. 비디오 카메라는 모든 단어를 기록한다. 신문실 2019년 4월 5일 크리스티 애킨슨이 해리스 형사 맞은편에 앉아 있다. 변호사가 그녀 옆에 있다. 손은 테이블 위에 있고 얼굴은 차분하다. 해리스가 시작한다. 애킨슨 부인, 로렌에 대해 말해보세요. 정확히 무엇을요? 왜 아이가 벽장에 갇혀 있었습니까? 갇혀 있지 않았어요. 아이가 스스로 그 장소를 선택한 거예요. 8살짜리가 창문도 없는 벽장에서 살기로 스스로 선택했다가요? 아이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정신적인 문제요. 열린 공간을 무서워했어요. 벽장은 아이의 안식처였죠. 그 진단을 증명할 의료 기록이 있습니까? 집에서 치료했어요. 의사들은 너무 비쌌거든요. 정확히 어떤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까? 침묵.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 일이라서요. 해리스가 서류처를 연다. 로렌의 의료 기록을 꺼낸다. 마지막 병원 방문은 2013년 5월입니다. 정신적 문제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군요. 격리에 대한 권고도 없고요. 그건 나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방문 이후에요. 그렇다면 2014, 2015, 2016, 2017, 2014, 2019년에 심각한 진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단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럴 수 없었어요.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니까요. 왜죠? 무서워했으니까요. 무서워한 겁니까? 아니면 당신이 내보내지 않은 겁니까? 크리스티는 말이 없다. 변호사가 그녀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인다. 해리스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낸다. 여기 자물쇠의 구매 영수증이 있습니다. 2014년 12월 15일 당신 남편이 로렌을 유치원에서 데려오기 일주일 전에 샀더군요. 자물쇠는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누구의 안전 말입니까? 아이 자신의 안전요. 스스로를 해칠 수도 있었거든요. 3살짜리가 강화 자물쇠가 필요할 정도로 자신을 해칠 수 있었다는 겁니까? 당신은 이해 못해요. 그 아이는 위험했어요. 해리스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준다. 2014년 12월 유치원에서의 로렌이다. 웃으며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다. 위험하다고요? 크리스티가 시선을 피한다. 사진이 모든 걸 보여주지는 않아요. 신문은 3시간 동안 이어진다. 크리스티는 버틴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만 반복한다. 로렌은 아팠고 자신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 옆방, 같은 날 2시간 후 브래들리 애킨슨. 시몬스 형사가 신문을 진행한다. 브래들리는 팔짱을 끼고 턱을 굳게 담은 채 앉아있다. 애킨슨 씨, 왜 로렌을 벽장에 가둬두었습니까? 훈육을 위해서였습니다. 6년 동안의 훈육 말입니까? 아이는 고쳐지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울고 말을 듣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8살짜리를 벽장에 가두는 게 훈육입니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가족의 질서를 위해서요. 그 애는 카이를 방해했어요.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있었다고요. 시몬스가 진단서를 보여준다. 몸무게 13kg, 근육 위축, 기아 징후. 이것도 필요한 일이었습니까? 브래들리는 침묵한다. 당신들은 아이에게 하루에 한 번, 때로는 이틀에 한 번 음식을 줬습니다. 이것이 훈육입니까? 음식은 자격이 있어야 먹는 겁니다. 잠긴 벽장에 갇혀있는 8살짜리가 어떻게 음식 먹을 자격을 얻습니까? 착한 행동으로요? 정확히 어떤 행동 말입니까? 브래들리는 대답하지 않는다. 시몬스가 계속한다. 당신 부인은 로렌이 스스로 벽장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동의합니까? 네, 그 애는 거기 있고 싶어 했어요. 그렇다면 왜 밖에 자물쇠를 채웠죠? 침묵. 안전을 위해서요. 아이의 안전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의 안전입니까? 아이요, 밖으로 나와서 다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시몬스가 사진 2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는다. 첫 번째는 3살 때의 로렌. 2014년 12월 유치원. 건강하고 분홍빛 뺨에 초롱초롱한 눈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8살 때의 로렌. 2019년 3월 병원. 뼈만 남고 창백하며 초점이 없는 눈이다. 5년 차이를 둔 동일 인물입니다. 설명해 보시죠. 브래들리는 사진을 쳐다본다. 말이 없다. 당신의 보살핌 아래에서 건강했던 3살짜리가 어떻게 5년 만에 이렇게 변했는지 설명해 보라고요. 아이가 아팠습니다. 어디가요? 모릅니다. 면역계 쪽 문제였겠죠. 6년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면서 아팠다는 건 어떻게 압니까?
크리스티가 그랬습니다. 크리스티가 그랬던 겁니까? 아니면 당신들 둘 다 건강한 아이를 해골로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까? 브래들리가 주먹을 움켜쥔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요. 로렌은 가족이 아닙니까? 그 애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요. 시몬스가 기록한다. 당신의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굶길 권리가 있었다는 건가요? 굶기지 않았습니다. 8살에 13kg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브래들리가 고개를 숙인다. 1분간 침묵한다. 그러다 남게 읊조린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죠. 크리스티가 일시적인 거라고 했어요. 로렌이 나아지면 내보내줄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아이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나중엔 멈추기엔 너무 늦어버렸죠. 늦었다고요? 만약 1, 2년 뒤에 내보냈다면 그 애가 다 말했을 겁니다. 우린 감옥에 갔겠죠. 그래서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몬스가 그를 바라본다. 뒷감당이 두려워서 아이를 계속 가둬둔 거군요. 브래들리가 고개를 끄덕인다.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문 녹음이 멈춘다. 브래들리는 방금 가장 중요한 것을 인정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이 범죄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책임을 지기 두려워서 계속했다는 것을. 크리스티는 4번째 신문 이후 입을 닫는다. 변호사는 진술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반면 브래들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며 매번 자신의 죄를 더 깊게 만든다. 검사는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다. 자백, 동기, 증거. 사건은 재판 준비를 마쳤다. 체포 3주 후 코너 검사는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모건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카일이 추가 진술을 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만남은 다음 날로 잡혔다. 카일은 위탁모와 함께 왔다. 결연한 표정이다.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카일이 바로 입을 뗀다. 모든 진실요. 해리스 형사가 녹음기를 켠다. 듣고 있단다. 카일이 낡고해진 수첩 하나를 꺼낸다. 지난 2년 동안 기록을 해왔어요. 로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적었어요. 그는 첫 페이지를 편다. 날짜 2017년 1월 15일. 아빠는 로렌에게 사흘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다. 아이는 울었다. 문 너머로 소리가 들렸다. 1월 22일. 밤에 아빠가 나갔을 때 부엌에서 빵을 가져왔다. 벽장 문틈 아래로 밀어 넣었다. 아침에 보니 빵이 없어졌다. 2월 3일. 문 앞에서 음식을 들고 있다가 아빠에게 들켰다. 벨트로 맞았다. 한 번만 더 음식을 주는 걸 보면 나도 가둬버리겠다라고 하셨다. 해리스가 기록을 살펴본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음식을 줬니? 카일이 고개를 끄덕인다. 할 수 있을 때요. 매일은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그냥 빵이나 과자 같은 것들이요. 몰래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요. 부모님이 알고 계셨니? 아빠는 의심하셨어요. 하지만 조심했어요. 아빠가 샤워를 하거나 직장에 있을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카일이 페이지를 넘긴다. 2017년 6월 아빠가 문을 열었다. 로렌을 벽 앞에 2시간 동안 서 있게 했다. 아이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아빠는 아이가 게으르다고 소리치셨다. 2017년 9월 엄마가 밤에 로렌을 내보내 주었다. 씻게 해줬다. 로렌은 거의 걷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2017년 12월 아빠가 로렌을 때리는 걸 봤다. 물을 쏟았다는 이유였다. 손으로 아이의 등을 때리셨다. 모건이 낮게 묻는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카일이 시선을 떨군다. 무서웠어요. 모든 걸 말하면 저도 처벌받을까 봐요. 제가 멈췄어야 했다고 사람들이 말할까 봐요. 넌 아이였잖니, 카일. 네 잘못이 아니야. 카일의 얼굴에 눈물이 흐른다. 더 많은 걸 했어야 했어요. 경찰에 전화를 하거나 선생님께 말할 수도 있었는데 무서웠어요. 해리스가 조심스럽게 수첩을 받아든다. 계속 넘겨본다. 수십 개의 기록이 있다. 하나하나가 잠긴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증거다. 2018년 3월 아빠는 로렌이 이제 담요를 덮을 자격이 없다고 하셨다. 가져가 버리셨다. 추웠다. 2018년 7월 로렌이 물을 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루 종일 아무도 주지 않았다. 2018년 11월 엄마가 울었다. 아빠에게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하셨다. 아빠는 엄마를 때렸다. 닥치라고 하셨다. 마지막 기록은 2019년 3월 10일. 익명의 신고 전화가 걸려오기 일주일 전이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로렌이 죽어가고 있다. 문 너머로 숨소리가 들린다. 작고 약하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이는 살지 못할 것이다. 해리스가 카일을 바라본다. 이 일에 대해 누구와 이야기한 적 있니? 이웃집 밀러 아저씨요.
어느 날 저녁거리에서 아저씨에게 갔어요.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어요.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확인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제 생각엔 그 아저씨가 경찰에 전화하신 것 같아요. 왜 직접 전화하지 않았니? 아빠가 통화 기록으로 알아챌까봐 무서웠어요. 아빠는 우리 전화기에 접속할 수 있었고 모든 걸 확인하셨거든요. 카일이 수첩을 덮는다. 법정에서 증언할 준비가 됐어요. 제가 적은 모든 것을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다 알게 할 거예요. 해리스는 카일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수첩을 증거물로 수거한다. 이 기록들은 결정적인 돌파구가 된다. 가족 내부에서 2년에 걸쳐 기록된 증언, 구체적인 날짜, 사건, 세부 사항들, 질병과 자발적 격리라는 부모의 주장은 완전히 무너진다. 검사는 카일의 수첩을 증거 목록에 추가한다. 법원은 의료 진단서와 부모의 자백뿐만 아니라 문 아래로 빵을 밀어 넣으며 언젠가 이 일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을 남긴 12살 증인의 잔혹한 연대기를 받게 될 것이다. 브래들리의 변호사가 코너 검색에 제안을 들고 온다. 그의 의뢰인은 형량 감경을 조건으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코너는 만남에 동의한다. 4월 28일 검사 사무실. 브래들리는 수갑을 차고 있고 변호사가 곁에 있다. 제 의뢰인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완전한 진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한다. 사법거래의 대가로요. 어떤 진술 말입니까? 코너가 묻는다. 전부 다요.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결정을 내렸는지,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왜 그렇게 오래 지속되었는지. 코너가 브래들리를 쳐다본다. 아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준비가 됐습니까? 브래들리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거래가 성사된다. 브래들리는 완전하고 진실한 진술을 하는 대가로 종신형을 피할 기회를 얻는다. 새로운 조건에서의 첫 신문. 브래들리는 멈추지 않고 말한다. 로렌을 격리하자는 아이디어는 크리스티의 것이었습니다. 2014년 말 그녀는 아이를 매일 보는 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했어요. 로렌이 데이비드를 잊고 싶은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면서요.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처음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지쳤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크리스티는 고집을 부렸어요. 로렌이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고 카일을 방해한다고 했어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동의했습니까? 자물쇠를 샀습니다. 벽장을 개조했죠.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어쩌면 한 달 정도요. 크리스티의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만 격리해 두려던 거였죠. 하지만 6년이 지났습니다. 브래들리가 고개를 숙인다. 크리스티는 매번 조금만 더 하자고 했어요. 로렌이 아직 고쳐지지 않았다고요. 계속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멈추기엔 너무 늦어버린 겁니다. 음식 공급에 대한 결정은 누가 내렸습니까? 크리스티요. 그녀가 일정을 짰어요. 하루에 한 번, 때로는 이틀에 한 번요. 그 이상은 필요 없다고 로렌이 음식을 먹을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어요. 당신은 반대하지 않았나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크리스티는 소리를 지르고 울었어요. 자기가 내 편이 아니면 카일을 데리고 떠나버리겠다라고 했어요. 가족을 잃는 게 두려웠습니까? 네. 그리고 로렌을 내보내면 아이가 다 말할 테고 우리가 감옥에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했습니다. 코너가 기록한다. 의료 진단서에 대해 말해보세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학교에 낼 보고서를 우리가 직접 썼을 뿐이죠. 로렌이 공부하고 있고 잘 발달하고 있다고 지어냈습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친척들은요. 크리스티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옛날 사진을 보냈어요. 최근 사진이라고 속였죠. 저는 제 어머니의 방문을 로렌이 아프다는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로렌을 때린 건 누구입니까? 침묵. 둘 다요. 크리스티가 더 자주 때렸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항상 화가 나 있었어요. 로렌이 일부러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든다고 생각했죠. 저는 빈도가 적었지만 주로 크리스티가 요구할 때 때렸습니다. 증언은 몇 시간 동안 이어진다. 브래들리는 격리 시스템을 상세히 묘사한다. 어떻게 서랍장으로 문을 막았는지, 벌칙으로 어떻게 담요를 뺏었는지, 음식량을 어떻게 줄였는지, 로렌의 존재를 어떻게 모두로부터 숨겼는지. 다음 날 크리스티의 신문, 그녀에게 남편의 진술을 보여준다. 남편은 로렌을 격리하자는 아이디어가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입니까? 크리스티는 침묵한다. 변호사는 대답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남편은 당신이 음식 배급 일정과 처벌 일정을 짰다고 합니다. 침묵. 당신이 자신보다 로렌을 더 자주 때렸다고 하더군요. 크리스티가 변호사를 쳐다본다. 변호사가 고개를 젓는다. 진술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네.
코너가 테이블 위에 카일의 수첩을 놓는다. 당신 아들이 2년 동안 기록을 했습니다. 당신이 로렌을 어떻게 대했는지 적혀 있더군요. 어떻게 때리고 굶기고 의료 처치를 거부했는지 말이죠. 크리스티는 창백해지지만 여전히 말이 없다. 우리에게는 남편의 증언이 있고 아들의 기록이 있고 의료 진단서와 이웃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당신은 침묵할 수 있지만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변호사가 크리스티의 귀에 무언가 속삭인다. 그녀는 고개를 젓는다. 제 의뢰인은 더 이상의 언급을 거부합니다. 신문이 종료된다. 크리스티는 유치장으로 돌아간다. 검사는 필요한 모든 것을 얻었다. 브래들리의 완전한 자백, 카일의 기록, 의료 감정 결과, 크리스티의 침묵은 오히려 상황을 강화할 뿐이다. 그녀는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알지만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사건은 법원으로 송치된다. 기소 준비가 완료되었다. 두 명의 부모, 서로 다른 방어 전략. 한 명은 협조하고 한 명은 침묵한다. 하지만 둘 다 8살 아이의 삶을 잠긴 문 뒤에 숨겨진 6년의 악몽으로 만든 죄인이다. 브래들리의 증언, 카일의 기록, 그리고 과학 수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지난 6년간 로렌의 삶이 어떠했는지 재구성한다. 전형적인 하루는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창문 없는 벽장, 유일한 빛은 문틈 아래로 들어오는 가느다란 줄기뿐이었다. 로렌은 얇은 매트리스 위에서 깨어났다. 담요는 추운 달에만 주어졌고 그마저도 항상 있는 건 아니었다. 크리스티의 기준에 따라 전날 로렌이 나쁘게 행동했다면 담요는 압수되었다. 아침, 문 너머로 소리가 들린다. 부엌에서 움직이는 크리스티의 발소리, 놀 준비를 하는 카일의 목소리, 텔레비전 소리. 몇 미터 거리에서 가족의 평범한 일상이 흐르고 있었다. 로렌은 구석에 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없었다. 움직임이 부족해 다리 근육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벽장의 면적은 길이로 3걸음, 폭으로 2걸음 정도였다. 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었다. 전고 무렵, 때로는 그보다 늦게 문이 열렸다. 크리스티나 브래들리였다. 음식을 가져왔다. 빵 한 조각, 때로는 전날 저녁 남은 음식들, 그리고 물 한 병, 빨리 먹어. 브래들리의 증언에 따르면 크리스티는 그렇게 말했다. 5분, 그 후 문은 다시 닫혔다. 로렌은 먹었다. 나중에 먹기 위해 빵 부스러기를 숨겨두기도 했다. 감식반은 구석에서 그것들을 발견했다. 딱딱하게 말라 비틀어진 오래된 빵 부스러기들이었다. 점심 이후에는 정적이 흘렀다. 어둠 속에서의 시간들, 장난감도 책도 접촉도 없었다. 오직 문 너머의 소리들 뿐. 카일이 웃는 소리, TV 소리, 저녁을 준비하는 크리스티의 소리. 저녁, 가끔 문이 다시 열렸다. 브래들리가 들어왔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로렌이 울거나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빌면 그것은 나쁜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처벌은 다음 날 음식량을 줄이는 것이었다. 밤. 브래들리가 야간 근무를 하러 나가면 크리스티는 가끔 로렌을 내보내 주었다. 1시간, 길어야 2시간이었다. 화장실에 가서 씻고 제대로 먹는 것을 허락했다. 카일은 수첩의 그 순간들을 이렇게 묘사했다. 로렌은 제대로 걷지 못했다. 벽을 짚고 이동했다. 피부는 하얗다 못해 투명해 보였다. 음식을 뺏길까봐 겁내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먹었다. 그 후에는 다시 벽장으로 들어갔다. 자물쇠가 채워졌다. 문 앞으로 서랍장이 당겨져 놓였다. 이런 순환이 매일 반복되었다. 수년 동안. 하지만 평소보다 더 끔찍한 날들도 있었다. 크리스티가 화가 났을 때였다. 브래들리는 이렇게 묘사했다. 로렌이 물을 너무 자주 달라고 하면 크리스티는 하루 종일 물을 주지 않았어요. 자격을 갖춰라 라고 말하면서요. 로렌이 문을 두드리면 처벌이 따랐다. 브래들리는 벽장을 열고 아이를 벽 앞에 1시간 이상 세워두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로렌이 쓰러지면 브래들리는 다시 일으켜 세웠다. 명절은 특히 힘들었다. 로렌의 생일은 4월 14일이다. 가족들은 카일의 생일은 축하했지만 로렌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카일은 2018년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로렌의 7번째 생일이다.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문 너머에는 트리와 선물,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벽장 안에는 어둠과 정적뿐이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런 생활이 가져온 결과들을 분석했다. 첸 박사는 설명한다. 어둠 속에서의 장기 격리는 생체 리듬을 파괴합니다. 로렌은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방향 감각 상실과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심리학자 모건이 덧붙인다.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사회적 접촉이 결여되면 뇌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칩니다. 언어, 감정, 관계 형성 능력 등 모든 것이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데
로렌은 6년 동안 이를 박탈당했습니다. 감식반은 또 다른 세부 사항을 발견한다. 벽장 벽에 손톱으로 긁은 자국들이 있었다. 로렌이 빠져나가려 애쓴 흔적이었다. 긁힌 자국의 높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졌다. 아이는 자랐지만 벽장은 그대로였다. 한 곳에는 아이의 손으로 긁어서 쓴 글자가 있었다.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살려주세요. 수사팀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것은 우발적인 잔혹 행위가 아니었다. 치밀하게 고안된 시스템이었다. 배급 일정, 처벌 규칙, 주변에 숨기기 위한 수법들. 브래들리는 미리 자물쇠를 샀고 크리스티는 격리 직전에 로렌을 유치원에서 퇴소시켰다. 그들은 수년 동안 학교에 허위 보고서를 보냈다. 옛날 사진으로 친척들을 속였다.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6년 동안 작동했다. 이웃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9비 1일에 전화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년 9월 15일 해리스 카운티 지방 법원 애킨슨 부부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다. 법정은 가득 찼다. 기자들, 시민들, 친척들 모두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지켜보고 싶어 했다. 브래들리와 크리스티 애킨슨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서로 떨어져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있다. 브래들리는 죄수복을 입고 바닥을 응시하고 있다. 크리스리는 꼿꼿이 앉아 있으며 얼굴은 무표정하다. 마거릿 윌리엄스 판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한다. 가혹 행위, 불법 감금, 생명 위협. 각 혐의는 20년형에서 종신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코너 검사가 증거 제시를 시작한다. 첫 번째는 의료 진단서다. 첸 박사가 증인석에 오른다. 로렌이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의 상태를 설명한다. 8살에 몸무게 13.9kg, 근육 위축, 만성 영양실조 징후. 이런 상태는 몇 주나 몇 달 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말한다. 이것은 수년간에 걸친 체계적인 음식 박탈과 활동 제한의 결과입니다. 변호인 측은 반박을 시도한다. 크리스티의 변호사가 묻는다. 이것이 질병의 결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모든 분석 결과 이런 극심한 쇠약을 일으킬 만한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외부 요인에 의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사진이다.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두 사진을 나란히 보여준다. 3살 때의 건강하고 웃는 로렌과 8살 때의 야위고 겁에 질린 로렌. 법정은 침묵에 잠긴다. 몇몇 배심원들은 고개를 돌린다. 세 번째는 카일의 증언이다. 그는 수첩을 들고 증인석에 나온다. 네가 본 것을 법정에서 말해주겠니? 코너가 묻는다. 카일은 낮지만 또렷하게 말한다. 한쪽 문 너머에서는 평범한 삶이 흐르고 다른 쪽 벽장 안에는 로렌이 갇혀있던 그 집에서의 세월을 묘사한다. 수첩에 적힌 날짜, 사건, 세부 사항들을 낭독한다. 변호인 측은 질문하지 않는다. 반박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브래들리의 증언이다. 그는 검찰과의 거래 조건에 따라 증인석에 선다. 신문 때 했던 말을 반복한다. 아이디어는 크리스티의 것이었고 자신은 동조했다는 것. 함께 격리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 크리스티의 변호사는 그의 진술을 폄하하려 한다. 당신은 아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대가로 사법 거래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동기가 충분하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브래들리가 답한다.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죄책감을 안고 살 수 없으니까요. 다섯 번째는 벽장에 대한 과학 수사 결과다. 방 안의 사진들, 벽에 남은 손톱 자국, 살려주세요 라는 글자, 배설물 흔적과 음식 부스러기들. 전문가는 설명한다. 이 공간은 정상적인 삶과 양립할 수 없는 조건에서 사람을 장기간 감금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면적 환기 부족, 흔적들이 수년간의 격리를 증명합니다. 크리스티의 변호인은 전략을 바꾼다.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크리스티가 전 남편 데이비드와의 관계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앓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정신과 의사를 내세운다. 검사는 자신의 전문가를 호출한다. 모건 박사가 반박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6년 동안 체계적으로 격리와 폭행을 계획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애킨슨 부인은 자물쇠를 샀고 학교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으며 친척들을 속였습니다. 이는 계획과 의식적인 행동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3주간 이어진다. 증언, 감정, 증거들. 변호인 측은 사실 관계를 부정하지 못한다. 너무나 많은 증거와 일관된 증언들이 있기 때문이다. 10월 10일 배심원들이 평의에 들어간다. 4시간 만에 돌아온다. 판사가 묻는다. 배심원단 평결에 도달했습니까? 배심원 대표가 일어선다.
네, 재판장님. 평결을 낭독하십시오. 크리스티 애킨슨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브래들리 애킨슨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크리스티의 표정은 변함이 없다. 브래들리는 고개를 떨군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 윌리엄스 판사가 피고인들을 바라본다. 당신들이 저지른 일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로렌의 삶을 6년간의 고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이의 어린 시절과 건강, 미래를 빼앗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춘다. 크리스티 애킨슨 피고인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브래들리 애킨슨 수사 협조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합니다. 그들은 연행된다. 사건은 종결되었다. 하지만 로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판결로 법적인 부분은 끝났지만 앞으로는 6년의 어둠 속에서 빼앗긴 것들을 되찾기 위한 수년간의 회복과 치료 노력이 기다리고 있다. 해리스 카운티 병원 2019년 3월, 이어서 20년 12월. 로렌은 거의 2년을 의사들의 보살핌 속에서 보낸다. 초기 몇 달은 고비였다. 신체가 한계치에 다다라 있었기 때문이다. 첸 박사는 설명한다. 음식을 바로 정상적으로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기간 굶주린 상태에서 칼로리를 급격히 높이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재급식 증후군 때문이죠. 로렌은 2시간마다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섭취했다. 천천히 조금씩 양을 늘려갔다. 2019년 6월에는 몸무게가 5kg 늘었고 9월에는 치바하이 더 늘었다. 물리치료도 병행되었다. 근육이 위축되어 로렌은 스스로 걷지 못했다. 치료사 제임스 카터는 매일 그녀와 함께했다. 처음에는 누워서 다리를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 다음엔 지지대를 잡고 일어서는 연습을 했다. 4개월 후 그녀는 도움 없이 첫 발을 내디뎠다. 2019년 말 로렌은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느리고 불안정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걸었다. 심리적 재활은 더 어려웠다. 모건 박사는 일주일에 3번씩 세션을 진행했다. 첫 6개월 동안 로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시선을 피했다. 모건은 미술 치료를 활용했다. 로렌은 그림을 그렸다. 처음에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선들이었다. 점차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형태도 알아볼 수 있게 변했다. 창문이 있는 집, 태양,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2020년 봄, 로렌은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짧고 단순했지만 그것은 큰 진전이었다. 사회복지사들은 그녀를 위해 위탁가정을 찾았다. 50대 부부인 메리와 존 해리슨이었다. 그들은 3명의 아이를 키워낸 경험 많은 위탁 부모였다. 로렌은 2020년 8월 그들의 집으로 옮겼다. 처음 몇 주는 힘들었다. 그녀는 닫힌 문을 무서워했다. 불을 켜둔 채 잠을 자야 했고 좁은 공간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메리와 존은 인내심을 가졌다. 그들은 강요하지 않았고 로렌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조금씩 공포는 물러갔다. 2020년 9월 로렌은 학교에 갔다. 일반 학급이 아닌 추가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었다. 학생 6명의 소규모 학급에서 개별 지도를 받았다. 담임교사 사라 미첼은 회상한다. 첫 한 달 동안 로렌은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었어요. 질문에 답하지도 활동에 참여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전 알 수 있었어요. 아이는 듣고 있었고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었어요. 12월이 되자 로렌은 대답을 시작했다. 답을 할 때 손을 들었고 느리지만 소리내어 글을 읽었다. 공책에 문장을 써 내려갔다. 학년 말쯤 로렌은 1학년 수준을 따라잡았다. 9살에 그녀는 6살 때 알았어야 할 읽기와 쓰기를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배우고 있었다. 동시에 심리치료도 계속되었다. 모건은 로렌이 트라우마를 처리하도록 도왔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법, 경계를 세우는 법, 다시 사람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쳤다. 2021년 로렌은 결정을 내렸다. 이름을 바꾸고 싶어 했다. 로렌 애킨슨은 그 사람들을 생각나게 해요. 로렌이 메리에게 말했다. 그들의 성을 쓰고 싶지 않아요. 메리와 존은 지지해 주었다. 그들은 법원에 개명 신청을 했다. 2022년 3월 공식적으로 새로운 이름이 승인되었다. 로렌은 에밀리 해리슨이 되었다. 개명은 상징적이었다. 과거와의 단절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2023년까지 에밀리는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다.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지만 주 3회가 아닌 주 1회로 줄었다. 친구들도 생겼고 학교 합창단에도 참여한다. 지역 청소년 리그에서 축구도 한다. 신체적으로 그녀는 여전히 또래보다 작다.
키가 평균보다 낮지만 의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따라잡을 것이라고 말한다. 심리적인 흉터는 남아있다. 가끔 나쁜 날들이 찾아오고 악몽을 꾸며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고 있다. 카일 또한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다른 도시에서 살며 치료를 받고 있다. 에밀리와 카일은 가끔 화상 통화로 대화를 나눈다. 조심스럽게 한 집에 서로 다른 방에서 보냈던 그 세월 동안 끊겼던 유대감을 천천히 회복해가고 있다. 로렌 애킨슨의 이야기는 2019년 3월 그 벽장에서 끝났다. 에밀리 해리슨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이것은 그녀에게 가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